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유를 좀 보다 말았기 때문에 공유를 좀 다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아래쪽에 263조를 보세요. 보시면은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대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분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잘 구분하세요. 자, 지분 처분하는 거랑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지분 갖다 처분하는 거랑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 엄연히 다르죠. 이 잘 구분하셔야 이 초반에 공부하실 때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분 처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유라고 하는 거. 하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네, 잘 구분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수익 나와 있죠. 이 사용 수익 같은 경우는 지분 비율로 한다라고 그랬죠. 지분 비율로 그렇게 나와 있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지분 비율,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별 표시 보시면은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틀렸죠.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요, 자, 공유와 처분행위 나와 있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중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 자, 공유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지금 증여를 했죠. 자, 이러면은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권한 없는 처분행위라는 거예요.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안 받고 처분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처분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264조에 공유물의 처분 변경 나와 있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처분 변경,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읒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지읒. 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요, 자, 공유물의 관리 보존 나와 있어요. 자,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지분의 과반수.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존행위는요, 이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는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리행위는 이렇게 과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이 보존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라 그랬죠. 자, 특정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 뭐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이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무단 점유를 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병한테 나가라라고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만큼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단독으로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이게 보존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행위 같은 경우는 임대차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임대차. 갑과 을이 특정 토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공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3분의 2고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갑이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단독으로 다른 애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관리행위는 과반수니까요. 하지만 이 병이 이제 임대료를 내겠죠. 임대료도 갑이 다 먹나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료는 사용 수익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로 이제 3분의 2는 갑이 먹고 4분의 1을 을이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요. 자, 266조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비용, 돈 내는 거 이런 것들 싹 다 이제 지분의 비율로 합니다. 자, 그 다음 2항에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위반을 지치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67조를 보시면요. 자,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자,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가셨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상속인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 B씨가 공유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없이 죽었다, A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A의 지분이 이렇게 B랑 C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나올 합유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될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모 1번에 보시면은 지분 포기 등의 경우에 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별 표시에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이제 귀속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하게 귀속하는 게 아니라 역시 지분 비율로 귀속을 하는 거예요. 지분을 많이 가진 놈이 많이 먹겠죠. 예, 넘기겠습니다. 자, 268조 보시면요. 공유물의 분할 청구 나와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대요.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할 금지 특약 5년. 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요. 네모 1번에 공유물의 분할 청구 나와 있습니다. 자, 방가루 2번에 보시면요. 분할 청구권 행사 효과 해가지고 공유자 1인의 분할 청구가 있으면 타 공유자는 그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별 표시 보시면은 공유물의 분할 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당사자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빼먹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싹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자, 이 공유물을 분할을 할 때 자, 분할을 할 때 먼저 원칙입니다. 원칙은 협의 분할이에요. 협의가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협의한 대로 분할을 하면 돼요. 근데 그 협의하는 방식이 현물 분할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금 분할 그 다음에 가격 배상 분할이 있습니다. 먼저 이 현물 분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갑과 을이 토지를 만약에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물건 자체를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현물 분할이죠. 현물 분할. 물건을 나누는 거. 자, 그리고 대금 분할 같은 경우는
이 목적물을 뭡니까? 갖다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게 이제 대금 분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배상 분할은 이 토지의 소유권을 내가 가질 테니까 대신 니한테 내가 그만큼에 상하는 돈을 줄게. 이렇게 해서 가격으로 배상하는 그런 분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협의 분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협의가 되면은 협의가 된 대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될 수가 있죠. 협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재판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재판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재판 분할로 가게 되면은 이제 판사님이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데 판사님이 판단을 하실 때도 원칙적으로는 현물 분할을 합니다. 근데 현물 분할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목적물을 나눠버리면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뭐 대금 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쉽죠? 예,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269조 분할의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경매를 해가지고 뭡니까? 그 돈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나눠 갖는 겁니다. 자, 분할의 방법 보시면요. 공유자 전원의 참여. 공유자 일부를 제외하게 되면은 공유물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대금 분할이라든가 가격 배상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재판 분할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협의할 수 없는 경우나 분할 청구에 합의는 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가 불가한 경우, 어쨌든 합의가 안 되면은 재판 분할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 분할에 의한 분할의 방법은 역시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그 가격을 손상할 염려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대금 분할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케이스와 판례 부분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뭐 했던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A는 3년 전 갑을과 공동으로 나대지 1필지를 구입해서 각자의 지분을 명시한 공유 등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A가 위 대지 위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대지를 분할할 수 없는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중간 정도 조금 뒤에 보시면은 각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때 요럴 때는 이제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내려가 보시면은 자, 법원은 물건에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 안 됐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정리해놨죠. 그 밑에 줄 가보시면 자,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그때는 경매를 명해서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보겠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해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A는 갑을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협의 분할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정리가 됩니까? 예, 뭐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270조 보시면요.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계약법 파트 중에서 매매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원장님이 정리해 주시겠죠.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예. 자, 그건 이제 계약법 파트에서 예, 또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제 합유가 나와 있습니다. 합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는 끝났고요. 이제 합유를 해야 됩니다. 합유. 자, 이 합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
조합은 조합인데 공동 사업 목적으로 모이는 조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합의에서 공유랑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만약에 A, B, C가 지금 현재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유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A가 가셨을 때 상속인한테 상속이 된다 그랬죠. 근데 하지만 합의에서는 상속인이 있든지 말든지 상속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A, B, C가 최초의 공동사업 목적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상속인이 딱 등장을 하게 돼버리면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되고 합의는 상속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지분이 이렇게 귀속이 돼요. B랑 C한테. 상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여기 핵심적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책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합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관련 판례 부분에 보시면요. 일부 지분의 상속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밑에 줄에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라고 되어 있죠. 상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줄 계속 봅니다.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의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때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나머지 합유자한테 귀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을 보시면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중간 정도입니다.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탈퇴됩니다. 자, 그 조합원의 지위는 일신 전속인 권리 의무 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합유물의 처분 변경 보존이 나와 있습니다. 합유물을 처분 변경하려면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공유랑 똑같죠. 전원 동의 필요. 자, 그러나 보존 행위는 역시 각자가 할 수 있어요. 예, 이것도 똑같네요. 자, 그다음에 273조 보시면요.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없다? 합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유는 지지분 얼마든지 갖다 팔 수 있지만 합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 처분할 때조차도. 그리고 그 밑에 합유물의 분할 청구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분할도 못합니다. 예, 분할 청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유가 종료되는 거 274조 나와 있죠. 합유가 끝나는 거는 조합체가 해산된다든가 합유물을 통째로 양도해버린다든가 이럴 때 이제 합유가 끝나는 겁니다. 예. 자, 그 밑에 이제 공동 소유에 비교해가지고 이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공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지분, 처분, 자유, 보존행위, 단독 각자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청구도 자유라고 그랬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처분 변경은 역시 전원동의죠. 예, 지읒. 네. 자, 그 다음에 합유 보시면요.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차이가 있죠. 그 다음 보존행위는 똑같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분할 청구 안 된다 그랬죠. 합유.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은 역시 전원 동의. 예. 그리고 총유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아예 지분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지분이 아예 없어요. 총유는. 그리고 보존행위라든가 목적물의 처분 변경 싹 다 사원 총회 결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분할 청구는 안 되고요. 예. 여기서 총유가 제일 존재감이 없어요. 총유는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예. 넘기겠습니다. 따라서 판례도 예. 자, 판례 보시면은 자, 먼저 케이스와 판례 예, 보시면은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 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라는 애가 합유를 하고 있어요. 자, 합유를 하고 있고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예. 저당권자를 하지 말고 그냥 채권자라고 하겠습니다. 채권자. 채권자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탈퇴를 했대요. 탈퇴. 예, 뭐 돌아가셨던가 뭐 그렇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갑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뭡니까? 을한테 이렇게 다 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을한테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속. 그러니까 1인 합유가 되는 거예요. 1인 합유.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갑이 탈퇴돼서 나갔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를 나한테 이행해라 라고 할 때 을한테 네 가진 그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나한테 이행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뭡니까?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갑과 을이 가지고 있던 채무도 자연스럽게 고스란히 을이 다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112페이지 맨 윗줄에 보시면은 자, 이 경우 조합 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싹 다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계속 나왔던 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소유권 귀속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끄트머리 보시면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의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 단독 소유로 귀속된다. 예, 귀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물건의 총유 해가지고 이제 총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총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문중, 종중, 뭐 불악이라든가 뭐 동, 리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하지만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 소유할 때 이때는 이제 총유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276조 보시면은 관리 처분 사용 수익 나와 있습니다. 관리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 예,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계약에 쫓아서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예, 뭐 이 정도 보시고 총유는 넘기겠습니다. 뭐 크게 의미 없어요. 하여튼 이 공유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유. 그 다음 이제 합의가 조금 나오고 예, 총유는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끝났네요. 예, 참 멀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지상권 나오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펴세요. 자, 지상권 파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용익 물건에 들어가게 돼요. 이 용익 물건의 이 용익, 이게 이제 사용 수익이죠. 사용 수익을 위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상권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권리고요. 지역권도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예, 이렇다는 겁니다. 자, 용익물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상권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79조 보시면요. 지상권의 내용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다.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지상권의 내용 해가지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자의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타물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괄호 안에 보시면은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료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이 전세금 같은 경우는 전세금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뭐 임대료 같은 거, 임대료는 임대차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상권, 지료라고 하는 거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료 약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상권을 얼마든지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타물권이다라는 거예요, 타물권. 자, 괄호 안에 보시면은 혼동의 예외로서 자물권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 이해되세요? 네? 소유자이면서 지상권자일 수가 있겠죠. 혼동의 예외. 지금 리셋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인데 이 지상권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올 수가 있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상권자가 나중에 갑이랑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자가 되었을 때 원칙대로라면은 이 지상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맞죠. 근데 하지만 밑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상권자이면서 소유자이기 때문에 타물권이 아니라 뭔가 자물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리고 객체는 토지고요. 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수목이 나와 있습니다.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만을 의미합니다. 그냥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자, 즉 경작의 대상인 식물, 벼나 보리 이런 애들 포함하지 않는다. 역시 농작물 같은 경우는 누구 소유입니까? 그렇죠, 경작자 소유라 그랬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역시 안 까먹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뭐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존속 기간이 나와 있어요. 존속 기간이. 자, 지상권의 존속 기간입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거는 최단 존속 기간이에요. 최단. 보시면은 30년, 15년, 5년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견고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목이다. 이러면은 30년입니다. 근데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다. 그 외의 건물. 이런 애들은 이제 15년이죠. 견고하지 않은 건물은 뭐 목조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들이죠. 요런 애들은 5년입니다. 존속기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몇 년이지만 딱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객관식 풀 때 이렇게 다다닥 이렇게 풀면 되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물권법 파트 거의 끝나갈 때쯤에 존속기간만 모아서 또 따로 또 정리하겠습니다. 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1항에 먼저 보시면요. 자,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자, 견고한 건물이라든가 수목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30년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은 전조 이외의 건물 소유,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겠죠? 15년입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5년. 네. 자, 그리고 밑에 별 표시 보시면요. 지상권은 공작물과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만 설정할 수도 당연히 있겠죠. 얼마든지. 반드시 건물 소유를 위해서 설정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목을 소유하거나 공작물을 소유하거나 그럴 용도로도 얼마든지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케이스와 판례 보시면은 문제에 민법에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 최단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장기간에 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경우 그러한 약정이 유효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여도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만을 정하고 있을 뿐인 거지 최장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따라서 최장 존속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험에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영구 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뭐 지상권 설정 뭐 2만 년 이런 거 된다고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가능하다고요. 예. 영구만 가능합니다. 예. 뭐 3만 년, 4만 년 해도 돼요. 충분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은 존속기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나와 있죠. 요런 애들은 당연히 최단 존속기간으로 해야 되겠죠. 예. 최단 존속기간. 네. 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282조 보시면은 지상권의 양도 임대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의 처분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상권 처분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 처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상권의 처분이라는 게 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아니 뭐 담보를 잡거나 아니면 뭐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된다는 거예요. 이 지상권의 처분은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강행 규정 중에서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자, 따라서 자, 갑이 소유자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자인데 만약에 이 둘이서 약정을 한다. 지상권 처분금지 특약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지상권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처분금지 특약을 하든지 말았든지 지상권자는 얼마든지 처분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 강행 규정이니까요.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요. 예,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요. 그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처분금지 특약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든 말든지 무조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바보죠. 처분금지 특약을 하면. 예.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의 소유자가 현재 갑입니다. 갑. 그리고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이 지상권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당연히 을이죠.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을이 자, 을이 병이란 애랑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을이 병한테 을이 병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자, 지상권만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건물만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건물 플러스 지상권 둘 다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건물을 만약에 팔았어요, 병한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상권도 따라갑니다. 주종에 의해서. 이해되세요? 뭔 말이지? 예,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건물만 파는 것도 가능할까요? 의리 병한테? 건물만 파는 거예요. 흔들리죠? 예? 자, 그럼 지상권만 파는 거는요? 지상권 파는 가능해, 불가능합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자, 지상권 처분 뭐라 그랬어요? 예?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고요. 지상권만 갖다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만 팔면은 여기서 지상권만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병이 이제 지상권자가 되고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 되겠죠.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건물만 파는 거는요? 된다는 겁니다. 다 돼요. 싹 다 돼요. 지 마음입니다. 건물 지상권 다 갖다 팔든지 건물만 팔든지 지상권만 팔든지 다 됩니다.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는 권리인데 그러면 지상물이 없는데도 지상권을 가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초의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을이 그냥 갖다 건물을 때려 지은 다음에 갑이랑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상권 설정 계약 먼저 해보고 계약이 됐을 때 그때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렇죠. 설정 계약을 먼저 하겠죠. 설정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신축.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상물 위에, 그러니까 토지 위에 지상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상권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실무적으로 어떤 식이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고 을이 은행이에요. 을이 은행인데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를 우리가 빼서 보다 보면은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저당권자이면서 계약을 한 게 더합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자인 경우가 있어요. 저당권자이면서 지상권자인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토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지상권 설정할까요, 은행이? 그렇죠.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건물을 지어버리면은 그 가치가 뭡니까?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지상권만 갖다 파는 거 이해되시죠?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책을 넘겨보시면 283조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나와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보시면요. 자, 1항에 먼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예, 계약 다시 하자고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항에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전항에 공작물이라든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 토지의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자로서 건물을 지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정이 끝났다 하지 말고 자,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을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계약 갱신하자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계약 갱신 청구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 이 갱신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지 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갱신 청구를 했는데 갑이 거절을 했어요. 꺼져라, 이제 난 계약할 생각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상권자 을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으면은 이 건물을 네가 사가라는 거예요. 네? 매수 청구, 사가라라는 겁니다. 사가라. 사가라는 거예요. 사가라. 이거는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순간 갑과 을 사이에 이 뭡니까?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립니다. 갑은 사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계약 갱신 청구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부분에 보시면은 자, 지상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했을 경우에만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지상권자가 뭐 채무 불이행을 해가지고 지료를 안 줘가지고 계약이 일방적으로 끝나버렸다, 이러면은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상물이 현존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성질은 청구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청구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갑 지맘이죠. 자, 하지만 그 밑에 매수 청구권 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자, 요건에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가라는 거죠. 성질은 역시 형성권이죠. 형성권. 따라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설정자는 사야 됩니다. 자, 밑에 별 표시 보시면요. 자,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라는 게 뭐냐면은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년 동안에 지료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가 열받겠죠. 소멸 청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별 표시 보시면은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 설정자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을이 지상권자인데 토지 위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수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끝난 다음에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이 수목을 을이 지금 수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뽑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야, 뽑아가지 말고 팔아라 그냥 나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정자가 하는 이 매수 청구도 역시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권자는 역시 팔고 가야 됩니다. 예,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다음 그 밑에 참조 부분에 보시면요. 자, 쌍가루 1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자,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 토지 전차인에게 모두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근데 주의할 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지상권 설정자에게는 인정되지만,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토지 임대인에게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토지 임대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쌍가루 2번에 보시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자, 건물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건물기타 공작물의 전차인에게 모두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반에 하시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랑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쌍가루 1번에 나와 있는 게, 자,
자, 쌍가루 1번에 나와 있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고, 쌍가루 2번에 나와 있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상권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의 권리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와중에 갑자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 파트가 바로 임대차 파트입니다. 임대차에서 나와요. 이게 바로 임차인의 권리거든요. 아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게 아니고, 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 임차인일 경우입니다. 토지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똑같이 토지 임차인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건물 임차인일 수가 있죠.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정 건물이 있고 만약에 갑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을이 임차에서 살다가 증축을 했다는 겁니다. 증축을. 이렇게. 증축. 자, 증축을 했는데 이 증축을 한 부분이 만약에 독립성을 갖춰가지고 개개의 목적물로 뭡니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요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이 부속물 요 부분을 사달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건 이제 임대차 파트 가면은 또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되니까,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요. 자, 먼저 갱신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관련 판례. 자, 민법 제283조 1항에 자,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란 자,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가 나와 있습니다. 지료가 2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경우, 요런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그 밑에 줄에 뭐 지상권 포기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실행된다라든가, 저당권이 순위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은 지상권은 그냥 끝나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 토지 멸실, 혼동 요런 애들. 예. 이렇듯이 존속기간 만료 이외의 사유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갱신이라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갱신 청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법원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 등 사유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계약 갱신권이나 자, 매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판례 2번에 보시면은 매수 청구 부분에 보시면요.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해서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가격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수요일에 우리 또 계속 이어서 지상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는 수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